재편되는 오일 파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글로벌 유가 시장을 리드하는 나라 뭐 딱 보면 알겠는데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8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 수출 원유 가격을 인하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은 공급 시장이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불확실하고요. 가장 큰 변화로는 지금 중국이 경제가 약간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석유를 많이 쓰는데 그쪽에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급은 늘어나고. 네네. 사우디아라비아가 1월 달에 인도하는 아시아산 가격을 80센트 정도 인하한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압도적으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고 아시아가 굉장히 주 고객인데요. 보통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가격 결정이 아시아로 가는 하루 900만 배럴 정도의 유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수입하는 석유가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쓰는 양으로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32% 정도 작년에 우리가 수입을 했거든요. 네네. 2등이 미국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아시아 쪽으로 내보내는 가격을 낮춘다면 우리에겐 좋죠. 네네. 좋은데 이제 그 사는 사람은 좋은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쓰리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고요. 네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가 지금 새로운 다각화로 가려면 유가가 좀 높아야 되는데 네. 예상보다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내년에 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들었으면 원래 이 화석 연료에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대통령이라서 네네. 유가가 뭐 심하게는 40달까지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유가가 떨어질 거고 사우디도 역시 그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오펙이란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확한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오펙이 어떻게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오펙은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이고요. 네네. P는 페트롤리움, 석유, 네, 그래. E는 엑스포트죠. 수출 국가들입니다. countries. 네네. 그래서 이제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인데요. 원래 1960년에 이 당시에 세계 석유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공급처가 누구냐면 세븐 시스터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이게 세븐 시스터즈만 좋은 말은 아닌데요. 이 마테이라는 그 이탈리아의 석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전후 이탈리아의 석유 산업을 재건한 사람인데요. 네네. 이 국제 석유 시장을 영국과 미국의 회사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예, 근데 7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거를 통칭해서 7자매들,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러서 약간 조롱조로 부른 겁니다. 네네. 근데 이들이 이제 국제 시장을 좌지우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자기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가격을 높게 갖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가격을 너무 낮게 갖고 가니까 이제 불만이 생겼고 그래서 이들이 모입니다. 사우디가 중심이 됐고요. 남미의 이제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가 모여서 1960년에 처음으로 오펙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석유 가격을 우리가 좀 우리끼리 해보자. 세븐 시스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보자 해서 만든 건데 처음에는 그닥 이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된 거고요. 뭐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다 오펙으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뭐 조금밖에 안 나는 나라 받아주지 않았고요. 물론 말로는 다 열려 있는데 상당히 비중이 있는 나라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네네. 좋게 말하면 오펙이 하나의 좋은 기구지만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이에요. 네네. 카르텔 형성해가지고 가격을 조정하자는 건데 지금은 올 초까지만 해도 13개국으로 결성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앙골라가 빠졌습니다. 네. 앙골라가 빠져서 12개국이고요. 네네. 우리에게 좀 인상적인 거는 많은 분들이 까타르도 그러면 오펙 국가 아니냐 그러는데 까타르가 오펙 국가였어요. 네네. 그런데 사우디가 사실 오펙 국가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까타르가 그게 불만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말은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 뭐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는 좀 더 환경 친화적인 가스에 좀 몰입하겠다. 그러면서 석유를 조금 손을 떼겠다 하면서 빠져나오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을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네네. 2019년에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2개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카타르도 오펙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카타르는 현재 오펙 국가 아닙니다. 네. 결국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펙이라고 하는 게 네. 국가 간의 이제 카르텔 독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오펙이 지금은 오펙 플러스로 확대가 됐고 네. 여기에 러시아까지 참여가 됐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이 오펙 석유 카르텔의 힘이 더 이제 늘어났겠습니다. 예, 사실은 오펙 플러스가 없었죠. 네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가 곤두박질 쳐요. 곤두박질 치니까 2014년 전만 해도 100달러까지도 왔다가 했던 게 거의 뭐 30달러까지도 떨어지니까 이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가격 조정이 오펙으로만 갖고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이라는 기구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네네.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끼리 한번 모여보자. 어차피 지금 시장이 미국에서 나오는 셰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가. 네. 예,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좀 잘 조정을 해서 유가를 좀 탄탄하게 받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당시 오페크 국가가 13개국이었고요. 거기에 러시아가 이끄는 비오페크 국가 네. 10개국이 2016년에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매달 모여서 우리 유가를 결정하자, 생산량 결정하자. 그래서 오페크 플러스가 생겼고요. 네네. 그러면 미국은 멤버냐? 당연히 아니죠. 미국은 비오페크 국가인데 러시아가 주도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페크 플러스에는 들어오지 않고요. 그럼 오페크 플러스를 좌지우지하는 국가는 두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네. 네. 그래서 푸틴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이 그렇게 브로맨스가 강한 거예요. 석유로 맺어진 끈끈한 우정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워가 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그 보통 생산하는 석유의 양이 1,000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1,000만 배럴. 네, 1,000만 배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 석유 생산량으로만 본다면 미국이 더 많습니다. 네네. 미국이 어쩔 때는 1,300만 배럴 되고요. 2018년 이래로 세계 최대 석유 생산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석유는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게 많아요. 네네. 50에서 70% 자국 내에 소비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겠죠. 예, 네. 그러니까 외부로 수출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네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세계 유가 시장을 수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사우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사우디에 우리가 주목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에 수입하는 석유의 32%가 작년 기준으로 사우디에서 수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우디하면 석유하면 사우디 그렇죠. 이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지가 네. 이전만 못하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입지가 좋아지려면 유가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유가가 그러니까 사실 산유국들의 희망은 1배럴당 100달러가 됐으면 좋겠다 100달러. 생각하죠. 근데 네네. 100달러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자동차 모시는 분들은 네네. 이제 곡소리 나는 거고요. 네, 힘들겠죠. 100달러가 되면 좋아하는 우리 저기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가 좋아요? 건설사요. 건설회사. 네. 네네. 왜냐하면 그 중동인 산유국들은 아. 유가가 올라가야지 네네. 돈이 생겨서 네네. 새로운 건설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00달러가 넘어가면은 사실은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만세를 부르고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곡소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데 셰일 오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계 유가 시장에 전통적인 석유가 힘을 미치지 못하기 시작했고요. 네네.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밖에는 거의 팔 게 없는 나라에서 유가가 떨어지고 네네. 더군다나 2011년 이후로 후쿠시마 사태 나면서 그리고 전 세계가 기후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 환경 문제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가 2030년, 2050년 모든 나라들이 우리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화석연료 쓰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셰일유 때문에 힘든 데다가 사람들이 안 쓴다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만약에 전 세계가 적어도 자동차나 항공용만큼은 화석연료 쓰지 않고 전기 같은 걸로 쓰자. 네네.
그러면 한 30%가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많이요? 네. 네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거의 수출하는 게 석유밖에 없잖아요. 네. 30%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나라 존립이 흔들려요. 음. 그러니까 어렵죠. 네네. 그래서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하기는 뭐 우리나라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 조금 떨어져도 우리나라도 쉽지 않은데 네. 뭐 사우디는 훨씬 더 더할 것 같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은 유가가 떨어지니까 사우디가 힘들어진 그런 그 이유가 됐고, 네. 그다음 유가가 왜 떨어지나 봤더니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늘어났다. 네. 공급이 어디서 많이 늘어났느냐? 미국발 그 셰일 혁명이 그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셰일 혁명은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셰일 혁명이라는 거는 참 그러니까 셰일이라는 것은 그 암석을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석유를 지표면에 지표 아래로 있었을 때 보통 삼각형 병으로 있어요. 그 알파벳 대문자 A 형태로 해가지고 네네. 그 석유 맨 밑에가 뭐가냐면 이게 근호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호남에서 석유가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와요. 올라와서 물보다 가벼우니까 물, 석유, 가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석유가 저장돼 있는 암석을 우리가 저류암이라고 그러고요. 이 저류암에서 석유가 빠져나가지 않으려면은 옆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덕계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덕계암, 저류암, 근호남 구조로 돼 있는데 이 근호남 쪽에 석유가 올라오지 않고 그 암석 안에 함유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석유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 뺄 방법이 없어요. 깊이가 지하에서 2,000에서 4,000m입니다. 네네. 그거 어려우니까 모여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미국이 1997년에 조지 미첼이라는 석유업자가 여기에 발견을 해요. 그 추출하는 법을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석유를 뽑는데요. 이게 파이프를 수직으로 뽑았다가 그리고 수평으로 꽂아서 물과 모래와 화학 물질을 넣어서 강력하게 뿜어서 수압 파쇄법으로 해서 이 바위에 갇혀 있는 석유와 가스를 끓여내는 거죠.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네. 이게 미국이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98년부터 생산을 하는데 어느 정도가 생산이 되냐면 2011년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 되고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1975년에 미국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미국에서 나는 석유를 수출하지 않고 비축만 했거든요. 네네. 근데 40년 만인 2015년에 석유 수출을 금지를 풉니다. 네네. 그 정도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누가 어디서 곡소리가 나냐면 당연히 전통적인 석유를 뿜어내는 데에서는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아주 독특한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석유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리 앵커님 집 밑에 석유가 있다 그러면 좋겠죠. 뭐. 예, 그럼 누구 거죠, 그게? 제 거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 겁니다. 나라 거다. 예, 근데 미국은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이 셰일을 채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 딱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석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된 석유는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루에 뭐 1,000만 배럴이랑씩 퍼내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히 석유가 많이 소비가 되는 게 자동차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 이제 트렌드가 전기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진짜 국가 전체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산업 다각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네. 산업 다각화라는 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하는 산유국들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나라 중에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네네. 근데 경제 발전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그건데 우리는 1년 예산을 올해 세금을 얼만큼 거둔가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산유 국가들은 세금이 적으니까 산업이 없으니까 주로 내년 예상 유가를 곱해서 생산량을 맞춰서 그게 내년 예산이에요. 네네.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네. 유가가 안 나는 게. 그래서 이들은 이 석유가 안 나는 한국처럼 정상적인 국가를 운영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산업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계속적으로 외국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장난말이 아니라 제가 늘 농담 겸 진담을 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아시아의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사우디에서 뛴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 팬들이 전부 다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사우디가 관광이 발전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산업 다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히잡 안 써도 되고 여성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일을 하면은 개인은
소득세를 낼 거고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예, 그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사우디가 그러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엑스포도 하는 거고 2034년에 월드컵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고 싶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좀 펑펑 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데 그런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하고 협정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네. 협정. 네. 이 페트로 협정인데 이 협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출 대금을 달러로만 결제하고 대신에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그런 협정이지 않았습니까? 50년 동안이나 그 유지되던 이 협정이 이제 끝났다라고 해요. 이게 사우디 입장에서는 괜찮은 겁니까? 요거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네네. 중국발 오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페트로 협정이라는 게 네네. 74년에 달러를 가지고 석유를 거래하자라는 게 미국과 중동 산유 국가들의 약속인데 이게 네네. 명문화된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50년 이후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네네. 다 중국에서 나온 말이고요. 아. 중국의 희망 사항이 담긴 말이에요. 중국이 희망 사항으로 이런 말을 만들어 놓은 네,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네네. 이제 전부 다 뭐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네. 결국에 궁극적으로 50년 동안이라는 기간도 없었고, 네네. 그다음에 뭐 페이퍼로 쓴 것도 아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묵계죠. 그냥 암묵적인 암묵적인 거죠. 예, 예, 그래서 협의였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네네. 갈수록 브릭스라든지 쉽게 말하면 서방 선진국이 그동안 주도해왔던 시장에서 신흥 경제 시장들이 힘을 오면서 자꾸만 달러가 아닌 통화로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서 달러가 영향을 받는 건 맞는데 뭐 그러한 중국의 희망사항의 오보의 만큼이나 미국의 달러가 완전히 끝났다. 네. 그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여전히 네네. 석유는 달러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네. 뭐 50년이든 아니든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던 네. 이 페트로 달러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수 아직 있겠네요. 지속이 될 겁니다. 근데 네네. 다만 예전처럼 강력한 힘은 발휘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네. 그렇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여전히 달러가 중요한 네. 통화 수단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석유를 거래할 때 이거는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체계가 흔들린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부상이죠. 중국의 중국과 부상. 러시아. 중국 러시아. 네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이 체제를 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네네. 해왔는데 노력에 비해서 사실은 파장 효과는 적었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석유 시장이 100% 달러로만 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화폐로 되고 있는데 그게 대세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낮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건재하다 봐요. 그래도 위안화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중국 경제 생각해 보면 90년대 중국의 GDP가 미국의 6%밖에 안 됐고요. 네. 2000년에 12%고 2010년에 40%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은 이제 70% 정도 되는데 계속 중국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한 위안화의 도전,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중국 봉쇄 정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계속적으로 미국이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지금 힘들어진 것도 그 미국의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거기에다가 변수가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다름 아닌 이제 내년이면 이제 네. 뭐 내년이 아니라 다음 달이네요. 그 트럼프가 재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가 일기 때에도 만약에 원유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트럼프 제2기가 됐을 때 사우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우디는 사실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죠. 네네. 왜냐하면 미국이 전통적인 서로 우호 국가였는데 이제는 석유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단계가 돼버렸거든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는 유가를 낮게 갖고 가서 미국 국민들이 좀 편하게 석유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내년 예상 유가를 배럴당 40달러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미국의 이러한 도전이 사우디아라비아는 걱정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작년에 수입한 석유의 70%가 중동산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32%, 미국이 14%, 거의 15% 되는데 네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가 미국의 양을 더 늘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석유 정책에 맞춰줘야지만이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에 우리가 어느 정도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도 석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국이 세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국가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에 미국이에요. 그렇구나. 내년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석유 탐사 시추 작업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산유국이에요. 네. 왜냐하면 원유를 갖고 들어와서 네. 휘발유 정지해서 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산유국인데 네네. 이제 포항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석유가 나오면 좋죠. 네네. 근데 지금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에서 추정만 하는 거였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얼만큼 있는가를 확인하는 단계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확인 매장량인데 확인 매장량에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야지 이것도 시추가 할 수 있죠. 네네. 의미 없다면 산업적으로 의미 없다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이양 칼을 뽑았으니까 대단히 의미 있는 양의 석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있다고 외장돼 있다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저도 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오일 시장이 이제 패권적으로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동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세 변화에 상당히 잘 대처해 왔어요. 네. 잘 대처해 왔고 왜냐하면 중동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트럼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발빠르게 미국산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좀 달래면서 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을 완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잘 극복하는 게 우리나라의 아주 민족적인 특징이라서 뭐 닥치면 다 열심히 네. 하죠. 네네.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요. 네네. 돌발 변수만 없다면 네. 예를 들면 돌발 변수라는 것은 내년에 중동에 급작스러운 전쟁이라든지 네. 지금도 뭐 약간 불안합니다만은 더 커져서 중동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죠. 네네. 예, 그런 것만 없다면 우리가 슬기롭게 잘 헤쳐가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네. 여쭈어보면 이렇게 국제 오일 패러다임이 이제 막 바뀌고 있단 말이죠. 네. 사우디는 이전과 같은 그러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그럴까요? 에너지로서는 여전히 사우디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예전과 같은 강력한 이상은 아니더라도 사우디는 뭐 미국, 러시아와 함께 에너지 최대 강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이상은 사라지진 않을 건데 다만 미국의 도전이 더 거세질 것이고 네. 공급량이 늘어나고 만약에 내년에 세계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네네. 되면은 사우디로서는 힘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사우디가 지금 벌려놓은 많은 일들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한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 산업 다각화로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도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잘 되면 잘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지 우리도 같이 상승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우디가 선전해 주길 좀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유 패권 경쟁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님과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